과연 적금과 예금의 금리 차이가 어느 정도 날 때부터 적금을 이용한 선납이연이 일반 예금에 비해서 유리해질까? 정답은 선납이연 시 적금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만 높아도 적금이 더 유리하다. 적금이 더 유리하다. 선납이연 적금 되는 게 유리하구나. 그쵸. 안녕, 신디였어. 자, 오늘은요 저희가 저번에 적금의 기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 올렸었는데 그때 너무 많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오늘은 2탄 적금의 기술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2탄까지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이 영상을 올렸는데 작년 말에 예적금 금리가 급격하게 되게 오르면서 한동안 되게 좋았어요. 맞아. 근데 올 초부터 다시 또 금리가 이렇게 훅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픈데, 작년 말까지만 해도 선납이연도 당연히 되면서 납입금액 제한도 없고 금리도 거의 8에서 9% 그 이상을 주는 좋은 상품들이 맞아. 하루에도 막 몇 개씩 출시가 되고 10%가 넘는 초고금리 상품들도 종종 보여가지고 기존 거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느라 오랜만에 되게 신이 났었는데 되게 해가 바뀌면서 8%, 7%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2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이제는 진짜 6%짜리 금리도 찾기가 힘든 상황이 그래? 됐어요. 네. 그렇게 급격하게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슨 비트코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지금도 잘 찾아보면은 한 6% 초반 정도 주는 선납이연 되면서 납입금액 제한 없는 그런 좀 좋은 상품들이 그래도 뭐 한 3, 4일에 한 개 정도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좀 아쉽기는 해요. 정기예금 금리도 좀 같이 낮아져가지고 지금 이제 보통 4%대, 그리고 정말 높은 거 제가 제일 찾아본 거 제일 높은 거는 한 5% 초반 정도 그 정도로 보이는데, 그리고 이게 기분 탓인가 모르겠는데 옛날엔 예적금 금리 차이가 꽤 났거든요. 근데 적금의 기술 1탄 영상을 올리고서 알고리즘을 좀 타고 나니까 갑자기 좁혀진 느낌? 그거는 너의 그냥 조금 너의 자의식 과잉이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 설마, 물론 그냥 설마. 금리 하락기에 그냥 일시적으로 갑자기 좁혀진 뭐 그런 상황일 수도 그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설마 은행들이 바보도 아닌데 그동안 모르다가 이제 와서 부랴부랴 이렇게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뭔데? 왜 이렇게 소론이 길어? 빨리 그래. 얘기해줘. 오늘의 주제는 일단 지금 예적금 금리 차이가 되게 많이 좁혀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요즘은 예적금 금리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아서 선납이연이 거의 불가능하다. 예적금 금리 차이가 얼마 정도 나야 선납이연이 더 유리한 거냐. 그 네. 댓글 나도 봤어. 과연 적금과 예금의 금리 차이가 어느 정도 날 때부터 적금을 이용한 선납이연이 일반 예금에 비해서 유리해질까? 오늘 이것이 주제고,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좀 주신 질문이 있어요, 댓글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질문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질문들이 많을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관심도 엄청 높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또 관심이 20, 30대 분들이 관심이 그래. 많더라고요. 저희 주 구독자층이 보통 50대 이 정도 분들이거든요, 전후로. 그러니까. 20, 30대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영상은 20대 분들이 정말 많이 봤더라고요. 맞아. 난 요즘 20대들이 적금에 관심이 있어. 나 그거 너무 신기했어. 좀 신기하기도 했고, 아무튼 다시 좋은 현상이지.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지금부터 금리에 따른 정확한 이자 계산을 좀 해드릴 거예요. 일단 요즘 예금 최고금리가 아까 5%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시를 5%로 잡고 갈 거고, 만약 예금과 적금이 같이 5%로 동일하면은 당연히 예금 이자가 높아요. 금리가 그치, 동일할 그치, 때는. 그치. 그러니까 적금 상품은 예금보다 0.1%포인트 높은 5.1%로 잡고 가겠습니다. 적금 5.1로. 자, 여기 A은행과 B은행 두 은행이 있어요. A은행은 3년 만기 5%짜리 예금을 출시했고, B은행에서는 3년 만기 5.1%짜리 적금을 출시했어요. 과연 어떤 거를 들어야 내게 더 큰 이자를 가져다 줄까요? 신디님 생각은 어때요?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이자가? 이자? 근데 이게 0.1%밖에 적금이 안 큰 거잖아요. 그쵸. 그럼 예금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쵸. 보통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적금 이자는 절반이라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선납이연을 하더라도 0.1% 차이면은 예금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한번 계산을 직접 해봤는데 해볼 건데, 가입 기간은 편의를 위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3년 가입하는 걸로 할게요. 예금 적금 둘 다. 3년? 오케이. 자, A라는 은행에서 3년 만기 5%짜리 예금을 출시했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지금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4,800만 원만 넣을 거예요. 4,800만 원을 굴릴 거고, 이걸 그냥 예금에 넣었을 때 3년 만기로 5%를 넣으면 세전이자 720만 원을 받아요, 딱.
B은행에서는 3년 만기 5.1%짜리 적금을 출시한 거를 2023년 1월 1일에 지금 선납위원으로 가입을 할 거예요. 네. 자, 그럼 3년을 가장 효율적으로 선납위원을 하려면은 18-1-17 방식 이걸로 해야 할 거고, 만약에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은 이 전 영상 적금의 기술 1을 다시 한번 좀 보고 와주시길 바라고, 이게 설명하면 기니까. 그럼 4,800만 원을 18-1-17 방식으로 선납위원을 하려면은 처음에 18 플러스 1, 그러니까 즉 19로 나눈 금액을 월 불입금으로 낼 거예요. 4,800을 19로 나누면은 월 불입금액이 252만 6,316원이 되고, 이걸로 36개월짜리, 즉 총 계약금액 9,094만 7,376원짜리 적금 계좌를 만들고 첫날에 18개월치인 4,547만 3,688원을 선납할게요. 벌써부터 숫자가 나오니까 막 복잡하죠. 중간부터 지금 포기를 했는데 일단 송님 이걸 뭐 영상으로 이렇게 넘겨주시겠죠? 이 숫자는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계산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아무튼 총 이렇게 5.1%짜리를 3년을 들면은 이자는 715만 737원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대출 하루 받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이자는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 마지막 날 이제 안 받는 경우만 상관이 없는데 내가 마지막 날 하루짜리 예적금 담보대출을 단기간으로 받는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보통 예적금 담보대출의 금리는 내 적금 계약금리에 플러스 1에서 1.5%포인트 정도 가산이 돼요. 그 금리를 적용받는데 보수적으로 잡아서 1.5%로 잡으면은 6.6%로 이제 대출을 받게 되겠죠. 그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금액은 나머지 17개월치 4,294만 7,372원. 이자를 계산해 보면은 이자는 이제 대출 원금에다가 대출 금리를 곱하고 대출 일수를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대출 원금, 대출 금리, 대출 일수. 그러면은 대출 이자는 7,766원이 나와요.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금액이 커도 하루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자는 크지가 않고. 아무튼 밥 한 끼 정도? 그쵸, 밥 한 끼. 요즘 뭐 밥 한 끼 8,000원이라 밥 한 끼도 못 먹어. 네, 아무튼 그럼 제가 받을 총 이자는 아까 715만 737원이었으니까 거기서 7,766원을 빼면은 714만 2,971원 이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근데 제가 아까 듣기로는 그 예금 5% 예금이 이자가 720만 원이었는데 그쵸. 지금 이 5.1% 적금은 이거보다 5만 7천 원이 적은 거네요? 그쵸. 그럼 예금이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 계산 안 한 게 있죠. 뭘 안 했지? 바로 18개월째 1을 넣잖아요, 우리가. 그 1은 18개월 동안 놀고 있는 거잖아요. 걔도 이자가 붙을 거잖아요. 이 돈이 1회차 불이백이니까 252만 6,316원인데 이 돈을 그냥 굴리기 귀찮으니까 파킹 통장에 그냥 주차시켜 놨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차피 1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어차피 나중에 넣을 거니까 얘를 그냥 다른 통장에 이렇게 모셔놓는다 이거지? 그쵸. 왜냐면 얘 남는 돈이니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OK저축은행 여기가 아마 지금 파킹 통장 이자가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를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100만 원까지는 5%, 500만 원까지는 4.5%도 준대요. 그리고 5천만 원까지는 4% 주고. 세네요.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보수적으로 4%만 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지금 252만 6,316원을 4%로 18개월간 넣어놓은 거죠. 근데 이 파킹 통장이라는 거는 월마다 이자가 들어오는 상품이잖아요. 따지면은 월 복리 예금과 똑같은 거예요. 어려워. 그럼 252만 6,316원을 18개월 동안 월복리 4%로 예금을 넣어두면은 18개월간 이자는 15만 5,951원이 붙습니다. 그럼 아까 선납적금에서 대출이자 납부한 거 빼고 받은 이자가 714만 2,971원이죠. 거기에 이 15만 5,951원을 더하면은 729만 8,922원이 됐죠. 그러면은 그 예금 0.5%짜리 그 예금 이자보다 한 거의 10만 원? 그쵸. 99,000원을 더 받은 거죠. 그 정도 더 받는 거네요? 예금 통장보다 고작 0.1%포인트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납위원이 99,000원을 더 받았습니다. 아니 나는 이런 게 있는 줄을 몰랐어. 요 일까지 내가 신경을 써가지고 이거를 또 굴리고 이런 거라는 거를 전혀 몰랐는데. 네, 근데 게다가 이거는 그냥 제가 귀찮아서 그 1이라는 금액을 그냥 4%짜리 파킹 통장에 박아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A은행이 5%짜리 예금을 출시했다고 했죠. 1회차 금액을 18개월짜리 예금에 박아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1%를 더 받겠죠. 아까 4%였으니까. 그럼 이 18개월 뒤 받는 이자는 18만 9,474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받는 돈은 733만 2,445원이 됩니다. 적금 이율이 고작 0.1%포인트 높았을 뿐인데 13만 2,445원을 더 받은 거예요. 그냥 손가락질 한두 번으로. 자, 그래서 정답은 선납이연시 적금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0.1%포인트만 높아도 적금이 더 유리하다. 적금이 더 유리하다. 선납이연 적금 되는 게 유리하구나. 그렇죠. 만약에 진짜로 더 부지런한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1개월치 있잖아요. 이거를 18개월짜리 적금을 들어요. 그리고 선납이연을 해, 이걸로도? 18개월짜리. 그러니까 중첩 선납이연이죠.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자를 한 4,000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어. 근데 이 4,000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분은 없겠죠. 근데 그렇게도 할 수는 있다. 대박. 정말 중첩의 중첩을 할 수도 있어. 약간 그 뭐라 그러냐 이거를 무한급수? 정말 중첩의 중첩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귀찮아서 안 하고 보통은. 대박이구나. 이런 진짜 나는 이렇게 한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냥 넣어놓기만 할 줄 알지. 이렇게 0.1%포인트만 높아도 선납이연이 유리한데 보통 금리가 지금 아무리 많이 적어졌다고 해도 1%는 차이가 나요. 1%포인트는. 그럼 만약에 아까 예금 5%일 때 적금이 5.1%가 아니라 적금이 6% 적금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자가 859만 3,281원이 돼요. 800이나 넘어? 그럼 예금 금리보다 고작 1%포인트 높을 뿐인데 이자가 139만 3,281원이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꽤 큰 차이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진짜 손가락질 2억 원. 이 선납이연을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번 알고 나면은 진짜 그냥 손가락질 2번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아는 게 힘들어.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근데 그 1분 차이로 거의 140만 원 이상의 지금 이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1% 차인데 옛날처럼 막 2%, 3%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300, 400 차이가 나겠죠. 근데 댓글에 그런 댓글도 되게 많았는데 그 있잖아요. 송님이 저번에 알려주신 6.15 방식이나 12, 1, 11이나 뭐 18, 1, 17 방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1을 구하는 게 제일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 1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냥 6.15 방식이 아니라 그냥 7 넣어놓고 그냥 마지막에 5 넣고 앞에 6일을 합쳐서 그냥 또 이제 12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3 넣고 이제 나머지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이런 질문을 주신 분들이 은근히 있었는데 1을 구하기 어렵다. 안 될 건 없어요. 안 될 건 없는데 그런다고 이자를 못 받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방금 위에 계산할 때 제가 중간에 넣을 1도 활용해서 추가 이자를 받는다고 했죠. 그럼 그 중간에 1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선납이연이라는 게 선납과 이연을 함으로써 최종 일자, 최종 그 만기 누적 지수를 맞추는 건데 그게 초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효율적이 되고 최종 수익률도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그래도 어쨌든 이자를 받는 거잖아. 네. 근데 이렇게 예금이 아까 5였고 이거 아까 적금이 0.1% 했을 때 그 1을 활용해서 더 높아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날 때는 그냥 아까 7, 뭐 13 이렇게 넣어도 훨씬 그 예금보다 적금이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면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면 근데 그만큼 내가 어쨌든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못 얻는 거니까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결의 질문으로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처음부터 7을 넣으면은 선납을 더 많이 하는 거니까 더 많은 이자를 받는 게 아니냐. 약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비슷한 결의 질문으로 약관을 보니 선납에 대한 별도의 이자가 없다고 써 있는데 그럼 선납위원회도 이자를 못 받는다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게 예금도 적금도 모두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가입할 때 약정이자가 정해져 있고 내가 어떻게 넣든 제대로 넣든 선납위원회 해서 넣든 정해진 약정이자를 받는 거지 내가 뭘 더 한다고 이자를 더 받는 게 아니에요. 약정이자보다. 그 예를 들어 내가 계약한 적금 상품의 약정이자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납입을 뭐 만약에 지연을 했어 안 넣었어 그럼 100만 원보다 적게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뭐 더 빨리 넣었어 많이 넣었어 만기 누적 지수가 만인데 더 빨리 넣고 막 15,000이 됐어 그런다고 1.5배를 받는 게 아니라 어쨌든 받는 건 100만 원이에요. 그 이상은 더 안 주는 거구나. 만기 누적 일자가 초과된다고 해서 이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7을 넣는다는 거는 내가 은행과 맺은 계약 이상으로 쓸데없이 필요 이상으로 불입을 한 경우인 거고 그렇게 불필요한 선납에 대한 별도의 추가 이자가 없다는 뜻이지 선납 이연을 한다고 이자를 안 준다?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선납이연이라는 게 죽어라 선납만 하는 게 아니라 선납이연이잖아요. 네. 이연도 해야 돼요. 선납과 이연으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해가지고 밀당을 하는 거지, 선납이연을. 그치. 그래서 만기 누적 지수를 딱 맞추는 거고, 여기서 이 1이라는 거, 615, 18, 1, 17 요런 용어에서 중간에 1을 왜 넣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 1이 선납이연을 조정해서 총 납입일수 혹은 뭐 만기 누적 지수를 딱 맞추는 방향키 같은 존재라고 보면 돼요. 이 1을 조정함으로써 만약에 이 1을 못 구하시게 되는 분들이 계시면은 네이버에 그냥 선납이연 계산기만 쳐도 무료 배포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하시면은 그러니까. 언제 넣어야 될지 나옵니다. 그게 제가 한번 활용해 봤어요. 정확한지. 근데 꽤 정확하더라고요. 꽤가 아니라 100%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거 사용하시면 1을 그거를 활용을 부탁드릴게요. 모르시겠는 분들은. 일단 송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금이 예금보다 0.1만 높아도 유리하다는 것도 알겠고 그 다음에 그 1을 또 굴린다는 거에 좀 약간 충격 아닌 충격을 좀 받았는데 어쨌든 지금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살짝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근데 어쨌든 그 네이버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그 선납이연 계산기 쓰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 이게 뭐든지 처음에 어렵지 솔직히 여기 들어간 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밖에 없어요. 사칙연산만 할 줄 아는 분이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근데 댓글에 되게 이거 어렵다, 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저도 솔직히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 그래갖고 이 마지막으로 그 댓글에 몇 가지 좀 질문들이 있었는데 황당한 질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답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어렵다,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해야 되냐. 이게 정말 익숙해지잖아요. 집 앞 편의점 가는 것보다 쉬워요. 집 앞 편의점 갔다 오는데 그냥 1년에 몇백만 원 더 주겠대. 안 하실 건가요? 해야지. 1년에 시간 1분만 2분만 투자하면은 그냥 몇백만 원 아무 위험 없는 추가 수익이 나와. 그러니까. 근데 그게 피곤한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니까는 선납이연 계산기 있잖아요. 그걸 두드려가지고 그 날짜만 구하면 돼요. 그 날짜에 그래서 알람 맞춰서 내가 그 돈만 넣으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그게 끝인 거예요. 맞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피곤할 게 없고 그냥 매일 아침 출근하러 나가는 그 길보다 안 피곤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은행원한테 물어보니 그런 거 없다는데요? 아니 제가 이 접근기술 1 영상 썸네일을 보시면은 영상 제목에 은행원들은 꽁꽁 숨기고 싶어하는, 이거를 은행원한테 가서 물어보면 당연히 없다고 합니다. 안 알려줘요. 은행원한테 물어보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이게 내가 볼 때 이 영상 보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게 적금 예금 금리 좀 좁아진 것 같아. 내 탓이 아니고. 아니 근데 은행원들도 웃기다. 왜 그걸 왜 없다 그래 있는데. 왜냐면은 은행원분들 입장에서는 뭐 좋을 게 없으니까. 이거는 소비자한테 좋은 거지 판매자한테 좋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아니 대출을 해야 한다고요? 대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 지갑에 신용카드 하나도 없으신가요 혹시? 혹시 뭐 물건을 할부로 사보신 경험도 없으신 건가요? 다 그 모든 게 대출의 일종입니다. 금융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세요. 신용카드도 대출의 일종인 거지 그냥. 그쵸. 신용대출이잖아요 결국. 오히려 이거는 신용대출보다 훨씬 안전한 예적금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출을 조금 많이 꺼리고 무서워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질문. 그런 거 해서 그 푼돈 번다고 부자 되겠습니까? 이 영상은 파이어족을 위한 영상인데 파이어족이 아닌 분들에게 노출이 돼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영상은 파이어족을 위한 영상이지 고작 부자 정도 되는 게 목표인 사람들을 위한 영상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게 목표이신 분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어요. 여기는 그냥 부자가 되든 말든 딱히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채널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모든 사람의 목표가 부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 그렇게 한 번에 넣을 목돈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건가요? 그거를 왜 저한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게 그쵸. 1번이죠. 그 목돈을 만드는 게 일단 1번이다. 목돈 만드는 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것도 알려줘. 좀 목돈 만드는 법. 절약! 일을 하고 절약을 한다. 정말 간단한 겁니다. 그럼 절약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 씁니다. 안 쓰긴 해요. 욕심을 진짜. 버리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걸로 좀 궁금증들이 해소되었기를 바라며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끝! 안녕! 아우 나 밥 먹으러 가자. 오늘 뭐 먹을 거예요? 뭐 먹을래? 거기 그 분뒷노? 본틴노 먹자. 본틴노. 좋습니다. 갑시다.
벌써 나왔어? 땡큐. 자, 이게 군띠농이라는 베트남 음식이고 엄청 맛있어요. 여기 맛집이에요. 맞아요. 이제 여기다가 이 육수를 넣어서 비벼 먹는 쌀국수예요. 나는 진짜 베트남이 좋은 게 야채를 많이 먹어서 좋더라. 이제 저희가 베트남에 와 있는데 사실 베트남에 되게 저렴한 물가를 기대하고 왔거든요. 근데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지금 요게 하나에 우리 돈으로 한 2,200원에서 2,700원 정도 하는 건데 이게 제가 옛날에 12년 전에 왔을 때 한 1,000원 정도 했거든요. 싼 데는 진짜 1,000원도 안 하는 데도 있고. 근데 그 12년 사이에 물가가 2배가 넘게 오른 거지. 뭐 당연히 근데 그만큼 국민 소득도 많이 늘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왔어요. 인플레이션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댓글에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적금으로 해서 인플레이션 따라갈 수 있냐, 인플레이션 어떻게 대비를 하냐. 주제가 진짜 저 혼자 말할 거예요. 네, 열심히 씹으십시오. 맛있다. 맛있는 거 앞에 두고 말 그만하자. 일단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뭐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왜요? 그냥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아, 우리나라가 앞으로? 예를 들어 뭐 이런 건 나중에 자세하게 따로, 왜냐면 길어질 얘기니까 되게 따로 이렇게 뭐 영상을 하나 만들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나라라는 게 발전 단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베트남 같은 나라는 10년 전과 지금의 물가 차이가 엄청나요. 왜냐면 그만큼 국민 소득도 많이 올라왔고 원래 이런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은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물가도 빠르게 올라가는데 반면에 저 옆에 있는 일본 같은 나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디플레이션이잖아요. 디플레이션. 잃어버린 30년 그런 상황을 겪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거의 물가 상승률이 0에서 1% 사이 왔다 갔다 하는 맞아. 그런 시기들을 몇십 년째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갈 거지.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을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너무 80년, 90년대 되게 고성장 시기를 겪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몸에 체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온다라는 게. 근데 나는 앞으로는 이런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 많이 오를 시기를 이미 이제 지나갔다고 보거든요. 그냥 우리나라 이런 성장률이나 인구 증가 이런 것만 봐도 진짜. 점점 이제 꼭지점을 찍고 우리나라도 점점 잃어버린 10년, 20년으로 가는 느낌이 나기 시작하거든. 맞아. 진짜 옛날에는 일본이 거기 물가 비싸다, 왜 가냐 나한테 그랬거든, 옛날에 우리 엄마가. 거기 비싸다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저희가 싸다고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정말 베트남이, 우리 한국이 정말 싸서 오는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정말 앞으로 운이 안 좋고 망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진짜.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그 정도로 뭐 이런 개발이 한참 일어나는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많이 걱정할 시기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물론 최근 2, 3년간 갑자기 전대미문에 유례없던 코로나라는 게 오면서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고 지원금을 뿌리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온 게 있는데 유럽이나 일본조차도. 근데 그런 거는 정말 이런 어쩔 수 없는 평소라면 일어나지 않을 그런 상황 때문에 잠깐 그랬던 거지.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정말 뭐 10년에 한 번, 몇십 년에 한 번 있을 일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인플레이션은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만약에 뭐 인플레이션이 왔어. 그래갖고 뭔가 돈이 부족해. 근데 이 파이족의 장점이 뭡니까? 얽매인 거처가 없고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시간이 많다는 거잖아요. 저렴한 나라를 가면 돼요. 굳이 한국에 살 필요 없잖아. 그리고 더 절약을 하면 된대요. 맞아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2배가 늘었어. 예를 들어 정말 극단적으로 와서 소비를 반으로 줄이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보통 사람들은 소비를 줄인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하다가 느끼고 되게 고통스럽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파이어족은 정말 이 소비를 줄이고 절약을 하는 거를 즐겨야 하는 것 같아요. 소비를 하는 거에서 고통을 느껴야지. 근데 그렇지 않아 보통. 소비를 하는 게 즐거워. 내 피 같은 시간을 들여서 겨우겨우 어떻게 벌어들인 돈인데 그 돈을 막 써제끼는 게 즐거워. 저희 채널은 파이어족 채널이고 막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벌겠다 이게 아니라 있는 자산을 지키고 절약을 하고 그런 채널입니다. 뭐 돈을 버는 채널이 아니에요. 아무튼 지금 선남이언 얘기를 하다가 그 답변을 하다가 영상이 뭐 이상하게 되게 길어졌는데 원래 이렇게 두서없는 게 저희 채널의 특징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서없이 갑자기 파이어족 얘기로 끝. 오늘도 결론은 뭐다? 오늘의 결론? 절약이다. 그치. 절약해라. 절약이 답이다. 인플레이션, 선납이언 다 부차적인 거고 첫 번째는 절약, 두 번째도 절약, 세 번째도 절약, 그리고 저기 한 35번째쯤에 돈 버는 거.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파이어족에 대한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